안녕하세요. 영화당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늑대당 김중현입니다. 자, 늑대당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지금 늑대당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뒤에 보시면 딱 오늘 누구구나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호소다 마모로의 작품들을 골라봤고요.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꾸며놓으니까 막 색깔이 그렇죠. 파랗고 파라니까 좋네요, 기분이. 이제 겨울도 오고 이러니까 네. 마음이 좀 따뜻해지시라고 호소다 마모루의 영화들이 촉촉하고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호소다 마모루의 감동적인 애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세 편의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호소다 마모루의 작품들을 세 편을 다룰 텐데요. 호소다 마모루를 얘기하기 전에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야말로 거대한 산맥 미야자키 하야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텐데. 그렇죠. 미야자키 하야오도 이제 은퇴 선언도 하기도 했고 네. 또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았지만 일본 재패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한 그런 또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승계해서 다음 세대는 그럼 누구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걸 보면 한 명은 호소다 마모루인 것 같고 또 한 명은 지금 올해 일본에서 굉장한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신카이 마코토가 있죠. 네. 최근에 너의 이름은 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국내에서 개봉되고 또 BTV에 공개가 되면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적자, 그러니까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정신, 스타일 이런 걸 있는 사람은 저는 호소다 마모루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 있는 다른 감독들보다도 훨씬 더 네. 지브리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들이 많아요. 호소다 마모루가 이제 애니메이터로서 지브리 스튜디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까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호소다 마모루 자체가 애니메이터로서는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작화 시절에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네.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열등감에 시달려서 이 길을 계속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계의 에드우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낸 감독이 되었고요.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랑 겹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야자키 하야오 하면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자연주의 같은 거, 자연을 묘사하는 방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성이 그렇기도 하지만 성장 영화적인 어떤 전통을 영화 속에 굉장히 끌어들이고 있다든지 또는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판타지 같은 것이 있는데 역시 호소다 마모루 역시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계승하다시피 한 그런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죠. 단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한국에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은 아마 토토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토토로의 그 배경이 되는 그 마을, 동네 생각해보면 늑대아이에서 너무 비슷하죠. 하고 있는 세계관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호소다 마모루 역시 그걸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호소다 마모루의 세계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굉장히 신비한 사랑이라는 테마,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게 네. 대표적이죠. 또 하나는 썸머워즈라는 작품 같은 데서 볼 수 있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적인 공동체 혹은 자연주의 네. 이런 그 풍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두 축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영화가 한 1시간쯤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이런 특징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편이 모두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작화의 특징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얼굴 같은 걸 그릴 때 일부러 우리가 음영 같은 것을 그려서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저 굉장히 많은데. 호소다 마모루 작품에 저 보시면 팔자주름 저게 이제 그 음영 같은 거죠. 음영이 혹시 저건 아닌가? 네, 저거 얘기하신 거죠? 호소다 마모루 작품 아닌가요, 저건? 네. 이거는 너무 음영이 비슷해, 작화 표현되어 풍이. 있고, 네. 여기는 지금 음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호소다 마모루 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소다 마모루는 얼굴을 표현할 때 이 작품에서 지금 얼굴들을 보시면 아시듯이 음영을 거의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호소다 마모루의 답은 뭔가 하면 애니메이터들이 흔히 얼굴에 음영 같은 것을 표현을 하는데 실제 사람을 보면 특별한 조명이 아닌 한 얼굴에 음영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좀 약간 독특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그 일본적인 어떤 풍경들 같은 것을 정말 극사실주의적으로 그리게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괴물의 아이 같은 경우에 신주쿠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횡단보도를 정말 실사 영화 같아요. 그 이상으로 네, 네. 그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늑대아이에 나오는 어떤 골목 풍경들 이런 것들 같은 것과도 역시 굉장한 사실감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일본적인 풍경들을 그려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늘을 참 잘 그리는 감독인 것 이 같아요. 얘기는 길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늘을 보여주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만 굉장히 보수적인 세계를 그린다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극 중에서 여성 캐릭터와 남성 캐릭터를 비교해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주인공인 여성 캐릭터들은 평범한 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남성 캐릭터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늑대 청년이라든지 혹은 뭐 괴물의 아이라든지 혹은 미래에서 왔다든지 이런 설정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여성 주인공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일단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거 자체는 뭐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인물들이 남성 캐릭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조력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성의 희생 같은 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톤으로 그저 포장만 한다 이런 식의 비난이나 비판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이런 그 보수적인 세계관에 토대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소다 마모루의 그 작품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매력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분 브리핑 네. 시간이죠. 이번 일본 브리핑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네.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저한테 네. 물어본다면 네. 저는 갈림길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작품들의 갈림길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갈림길에 선 어떤 한 존재의 그렇습니다. 선택. 늑대아이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갈 것이냐, 학교로 갈 것이냐 이런 식의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선택이야말로 이 감독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선택을 통해서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1분 브리핑을 통해서 준비해봤습니다. 1분 브리핑 예고편에 해당하는 말을 이렇게 멋지게 하셨는데 과연 얼마나 큰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설명은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네. 엄청난 세계관을 아니 얼마나 설명을- 고차원적입니까? 이게 뭡니까? 네. 인간의 운명이란 이 선에 불과하다. 네. 선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네. 선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인간은 선 위의 존재다. 그럼요. 네. 이런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네. 담아봤고요. 공정성을 위해서 네. 이동진 작가님께서 네. 선 몇 개를 더 그어주시면 아니 그럼 호소다 마모루 최고 작품을 이거로 결정하는 그럼요. 겁니까? 그럼 네. 오늘 그러면 뒤에 뒤에 후반부에서 없어요. 네. 아. 최고 장면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뭔가 굉장히 창의적이면서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네. 그럼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네. 저희가 사전에 못 봤습니다. 네. 마구 금을 긋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항상 틀렸는데 청소 항상 걸리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네. 뭘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마코토입니다. 아, 네. 네, 마코토를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다행이다. 어떻게? 오 늑대아이. 아 네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저는 쿠마테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쿠마테치. 쿠마테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곰처럼 생긴 늑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괴물의 아이. 쿠마테츠와 괴물 아이면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호소 마모르의 최고의 작품은 늑대아이, 저는 괴물의 아이. 이렇게 정해졌고요. 끝낼까요? 최고의 장면만 이따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뭐야? 네. 뭐 기상천외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앞으로 아카데미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여기 조지 클루니 뭐 얼마나 디카프리오. 공정합니까? 노벨상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벨문학상도 하루키, 고운 이렇게 놓고 김중혁? 네. 그래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역시 창의적이세요. 見えない心で嘘ついた声が今も僕の胸に響いている変わらないものを探していたあの日見つけた知らない場所へ 자, 첫 번째 작품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 호소다 마모르의 팬이 생기게 된 그 시발점에 해당하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들 시달소라고 줄여서 말하기까지 하는 그렇죠. 아주 사랑스러운 작품이죠. 네,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영화 너무 좋아하고요.
일단 이 영화는 뭐 영화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모티브죠. 네. 타임리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화 속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보면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죠. 네. 일단 타임리프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이제 이모가 나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혹시 너 타임리프 하는 거 아니니? 누구나 흔히 갈 수 있는 것 같은 일상에서 겪는 것 같은 걸 타임리프로 묘사한다는 게 좀 재밌었고요. 그 타임리프를 쓰는 방식도 굉장히 큰 일에 쓰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쓰는 것 자체의 이 설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모가 그런 반응을 보인 건 아마 일본에서의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네. 뭐 TV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워낙 많이 쓰인 소재이기 때문에 그 조카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바꿔서만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타임리프를 쓰는 방식인데 제일 웃긴 건 이제 노래방이죠. 세상에 타임리프 이 귀한 그 타임리프 찬스를 노래방에서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한국에서는 공짜로 다 넣어주는데 10분, 20분씩 그렇게 해서 뭐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학교에서 이제 튀김 같은 거 만드는 수업을 같은 걸 하는데 화재가 나면 민망하니까 뒤집는다는 이런 건데 가장 의미심장하게 영화 속에서 타임리프가 사실 쓰이는 건 고백을 받는 순간이죠. 그렇죠. 네, 마코토가 치아키한테 자전거 뒤에 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얘랑 남녀 관계가 아니고 친구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치아키가 고백을 하죠. 그 순간 소녀 입장에서 생각도 못했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는 법을 몰라서 무려 3번이나 타임리프를 사용하는데 결과적으로는 3번 다 잘못 사용한 거죠. 네. 그런 면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타임리프 중에 이 치아키가 고백하는 그 타임리프가 거기서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후반부에 마코토가 겪게 되는 어떤 비극적인 일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 타임리프를 잘못 쓰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네. 그러니까 타임리프를 쓸 필요가 없는데 쓰거나 네. 정반대로 꼭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서 겪는 시행착오가 어떻게 보면 이 소녀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성장이라는 테마를 타임리프라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과거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과거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배우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고스케라는 또 다른 남사친, 네. 남자 사람 친구가 한 명이 더 있는데 고스케가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는 마코토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게 되냐면 앞만 보고 달려 이렇게 외친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사실은 미래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과거로 끊임없이 돌아가서 수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너 앞에 현재라는 이야기, 그 미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소다 마모루가 그린 그 인물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 특히 마코토를 네, 좋아합니다. 맞아요. 일단 선머슴이에요. 굉장히 허둥지둥하고 계속 넘어지고 달리고 또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인데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소녀가 하는 행동들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시행착오처럼도 보인다는 뜻이고요. 네. 그 참 마코토는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에게 모든 일이 많은 일들이 펼쳐지지만 거기에서 최악의 일은 없었다. 나를 완전히 망가뜨린 일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한 아이고 운이 좋은 아이라고 자기를 이제 묘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타임리프라는 좋은 찬스가 왔을 때 쓸 줄 몰랐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과거를 후회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때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라고 했을 텐데 얘는 과거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던 아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타임리프를 그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시간을 달린다 그리고 또 과거로 돌아간다 타임리프를 쓴다 이런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네. 부분이잖아요. 영화에서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근데 그 반대 정서도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요일 오후의 나른함, 방과 후 학교 운동장의 고즈넉함 네.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캐치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물을 때 그 순간 이 야구공을 위로 크게 높이 던지게 되죠. 까마득히 올라간 야구공을 밑에서 올려다 찍는 방식으로 해서 하늘을 배경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올라간 그 야구공이 한참 있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걸 천천히 보여주게 되죠. 저는 그게
약간 성장의 감각 같기도 하고 10대의 어떤 시간관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하늘 자체가 워낙 아름답기도 하지만 거기다 까마득하게 던진 야구공. 저게 언제 떨어질까 싶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그 야구공에 느낌들이 10대의 정서하고 굉장히 잘 맞아 있다. 제가 자주 읊는 시가 하나 떠오르네요. 네. 다카시 겐니치로의 시인데요. 네네. 외야수의 시예요. 외야수의 시. 네. 야구장 외야수에. 네. 나는 외야수 그동안 5만 2천 번의 플라이를 잡았지. 생각해보니 플라이를 잡을 때만 하늘을 보았네. 뭐 이런 식의 시가 있어요. 네네네. 캐치볼 해보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하늘로 높이 올라왔을 때 그 공을 기다릴 때 그 심정, 이제 긴장되기도 하지만 뭔가 나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을 참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시간적인 감각일 수도 있고. 네, 제가 뭐이 영화에 좋아하는 장면이 참 많은데 하나는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고의 장면이군요. 네, 나머지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최고의 영화는 늑대아이, 최고의 영화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치아키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장면인데 마코토가 코토다 마모루가 가장 그 시각적인 표현에서 아주 잘 묘사하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뭔가 하면 인물을 언제 프레임 아웃시키고 프레임 인시킬 것인가 해서 굉장히 마법 같은 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에서 막 달릴 때 마치 카메라와 함께 달리는 방식으로 영화를 이 그림을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카메라가 달리는 방식이 더 빠르게 된 거죠. 뒤로 밀려나게 되는데 조금 더 힘을 내서 마침내 카메라를 초월하게 되고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 장면이 끝나게 돼요. 근데 그때 카메라와 함께 달릴 때 그 카메라의 속도는 말하자면 시간의 속도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타임리프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을 건너뛴다면 여기서는 오로지 자기의 의지로 시간 속에서 20대 소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또 이 사람이 호소다 마모루가 하늘을 참 잘 그린다고 약간 이따가 하신다고 그랬지만 네.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공이 떨어지거나 네. 또 늑대 같은 경우에서는 비가 떨어질 때 보면 그렇죠. 후두둑 그리고 그 숲을 올려다 봤을 때 가지가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로 원형으로 하늘이 보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을 참 잘 그리는 것 같아서 그게 어쩌면 하늘을 본다는 건 약간 시간을 느리게 흐르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간을 감각하는 그런 작화가 아닌가 싶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저는 그동안 하늘이 가장 멋지게 묘사된 영화가 붉은 돼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붉은 돼지에서도 하늘이 이제 이렇게 창공을 나르는 비행기에 관한 그렇죠. 영화니까. 근데 하늘과 구름에 관한 한 호소다 마모루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묘사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인상적인 그런 풍경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작품 늑대아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늑대아이는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뭐예요? 찍은 사람은 난데 괴물이 아이 좋다고 하시죠. 아니 그거는 타이에서 그런 거고요. 어차피 이따가 최고의 작품 얘기 못 하니까 중간에 해버리려고. 네, 선수를 치시는군요. 늑대아이는 네. 저에게 최고의 작품이고 볼 때마다 울어요. 예를 근데 어떤 장면? 늑대 인간이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개울에서 이렇게 네. 카메라가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네, 멀리서 그렇죠. 바라보고 네. 소리도 안 들려요. 네. 빗소리만 계속 나는데 하나가 그 아이를 업고 바라보고 있다가 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렇죠. 우산을 딱 씌워주는데 씌워주죠. 그 장면 보면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속에 제가 같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어떻게 얼핏 보면 소품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학적인 탁월함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너무 잘 들어맞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최상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일 것이다. 소품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영향관계 그리고 다루고자 하는 감독의 세계관 그리고 유머 그리고 가슴 아픔 선택 성장 이 모든 게 들어있어서 네, 정확하게 동의가 됩니다. 사실 이 작품은 실제로 대놓고 이웃집 토토로의 어떤 설정들을 갖고 오고 있죠. 네. 편모나 편부스라인 거죠. 이웃집 토토로에서는 엄마가 아파서 이제 아버지만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시골에 있는 큰 낡았지만 목조 저택으로 가게 되고
심지어는 청소하는 장면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하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떤 그 겪는 이야기들, 신비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비슷하고요. 착상만 보면 약간 트와일라이트 같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전학을 온 남자한테 이렇게 반하게 된 한 여자의 이야기인데 트와일라이트하고 설정은 시작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お 있고요. 母さんだけは 감독이 인터뷰 때 밝힌 바에 따르면 사실은 일부 설정은 바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첫 번째 작품인 환상의 빛에서 갖고 왔대요. 아, 어떤 일을 겪은 여자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가서 겪는 不思議 이야기. な運命を 네. 그런 면에서 같죠? 뭐 그런 면에서 같지만 분위기는 참 다른 것 같네요. 완전히 다르죠. 네. 어쨌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소다 마모루의 영화들은 1시간쯤 지나면 이야기가 갑자기 점프를 하면서 전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느낌. 네.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경우에도 후반부에 가면 굉장히 판타지적인 설정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소녀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네. 마찬가지로 늑대 아이도 전반부에서는 그런 늑대 인간과의 어떤 사랑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의 성장담 또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괴물의 아이도 보시게 되면 중반부가 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도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도 흥미로운 부분이 네. 있어요. 호소다 마모루가 정말 그 자연을 잘 그린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바로 늑대아이에서 나오는데요. 그 하나하고 유키, 아메 이 세 가족이 그 산길을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막 숲을 달리고 네. 둘은 늑대니까 이제 늑대는 달리고 엄마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구르고 미끄러지고 하는데 와,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같이 뛰고 있는 것 같고 그 장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 처음에 그러니까 산 쪽에서 평지에 가까운 데를 쭉 뛸 때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인간은 늑대만큼 빨리 뛸 수가 없어요. 두 아이들이 막 가게 되는데 내려갈 때도 두 아이들은 늑대의 본성이 있으니까 막 질주해서 내려가죠. 근데 엄마는 그렇게 못 내려가니까 구르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여주는 것은 인간과 늑대가 얼마나 다른 것인가라는 건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 밑에 도달하게 되고 셋이 각각 한 명씩 카메라가 호출을 하면서 단독샷을 통해서 늑대 울음소리를 낼 때 엄마도 똑같이 늑대 울음소리를 내거든요. 그때만큼은 세 사람이 다 같은 거예요. 달랐던 데서 시작해서 같은 것으로 끝나면서 이 셋의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라든지 이사 간 집에는 양쪽 길이 있는데 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을이 있는 학교가 있는 곳이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산길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선택에서 알아봤듯이 네. 굉장히 큰 차이를 내게 하는 갈림길이거든요. 딸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네. 네. 처음에는 약간 반대로 보여요. 처음에는 딸이 더 늑대에 가까운 본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고 아들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네. 점점 이제 그 운명이 바뀌면서 딸은 인간에 가까워지려고 하고 네. 아들은 늑대가 되려고 하는 그 변화가 사실은 또 마음 아픈 변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 영화를 다룰 때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0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감각들 같은 걸, 감정 같은 걸 너무 잘 다룬다는 거죠. 일단 본인이 늑대를 반을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늑대 냄새 같은 게 날까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 전학 온 녀석이 그렇습니다. 바로 毎日 알아차려가지고 犬飼ってないなんでなんか獣臭いか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가 늑대로서의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녀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럴 때 꺼리는 마음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묘사하는 방식이라거나 태풍 같은 게 몰려와서 학교가 이제 비상이 걸리게 되고 아이들을 이제 부모가 와야지만 집에 이제 보내주는 그런 것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이제 아이들끼리 체육관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오면은 누구누구야 하면 한 명씩 가는데 처음에는 집에도 안 가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즐겁게 하다가 어느 순간 혹시 우리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하나. 다른 애들은 부모가 다 왔는데 라고 하면서 불안하게 기다리는 어떤 심정.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사실 영화가 너무 세심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어서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네. 영화라는 것이 이제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시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방식이 되는 거죠. 네. 이야기로나 아니면 그 미학적인 측면에서나.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흥미로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한 학년씩 진급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너무 좋죠. 너무 굉장하죠. 하나의 쇼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쇼트를 끊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도 사이만 교실과 복도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카메라와 아이들의 움직임만으로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것을 영화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정말로 네. 독창적이면서
이 이야기는 이제 아이 시점에서 보면 결국은 성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성장한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예상해왔던 일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영화가 좀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사실 이 영화가 이제 그 자연에 대해서 코멘트하거나 혹은 농사하는 것도 일일이 잘 보여주잖아요. 네네. 농사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이 키우는 일하고 사실상 병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영화에서 이제 제가 또 굉장히 인상적인 건 그 중에 이제 둘 중에 어떤 아이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주차장에 혼자 남죠, 엄마가. 근데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데 심지어는 밑에 물웅덩이에 그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되죠. 근데 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변화를 상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 영화에서 그래서 어차피 흘러가 버리는 것들, 그러면서 모양을 바꾸는 것들, 그것이 아이를 떠나 보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엄마의 마음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상 이 영화에서의 자연과 농사와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어떤 그 자연의 섭리 속에서 유장하게 흘러가는 거죠, 함께. 네. 자, 마지막으로 괴물의 아이입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 네. 아유 정말. 아, 괴물의 아이 이렇게 무시하세요. 괴물아이 같이 좋아하실래요? 아니요.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대요. 세 편인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앞에 두 편이 워낙 훌륭해서 괴물의 아이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앞에 두 편이 워낙 훌륭해서 그렇지 이 자체를 보면 또 재밌는 재밌죠?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호소다 마모루의 영화 중에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흥행이 가장 크게 성공한 작품이죠. 일단 이야기 자체가 전형성이 있어요. 성룡 영화 보는 것 같은. 제자로 들어가서 어떤 스승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취권인가요? 네, 그렇죠. 스승은 약간 좀 친데레여가지고 잘 가르쳐 주지 않고 괴롭히면서 막 그러는데 제자가 똑똑해가지고 받아들여서 나중에 네. 적들을 물리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스토리일 텐데 이건 홍콩 영화의 대부분의 무협 영화의 어떤 패턴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새로울 건 없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호소다 마모루가 굉장히 잘 만든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풍도 있지만 정반대로 스펙터클에 끌리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지몬 어드벤처 같은 영화도 네. 마찬가지고 썸머워즈도 마찬가지인데 공들여서 액션을 아주 장대하게 보여주죠. 괴물의 아이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액션들도 마찬가지인데 영화를 사실 보다 보면 그렇게 말씀을 사실 옆에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니, 선생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근데 호소다 마모루는 사실 그쪽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늑대 아이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웃집 토토로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였다면 괴물의 아이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한테는 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했군요. 네. 그 이동하는 어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그럴 두 수 가지 있겠네요. 세계의 접점이 있는데 그것을 약간 좁은 통로를 통해서 지나가는 네. 세계가 나오는 묘사라든지 심지어는 좁은 통로를 지나서 그 새로운 세계에서 처음 마주치는 풍경이 전통시장 풍경이에요. 네. 그런 장면까지도 똑같게 되고 그 아이는 10대 아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일종의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고 돌아오는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생과치히로의 행동무병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심지어는 주인공 이름이 두 개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렌과 큐타의 행방묘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고 네네. 그리고 호소다 마모루가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 아웃됐죠. 물러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뭔가 맺혀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추측입니다만. 그럴 수도 제 있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네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 세계를 이렇게 비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림체도 그렇고 세계관 자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사는 세계는 시부야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괴물들이 사는 세계는 주텐가이의 세계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쪽은 극사실주의적으로 보여주죠. 실제 내가 신주쿠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근데 주텐가이의 세계는 굉장히 환상적이면서도 따뜻한 어떤 그런 또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대비도 그림 자체가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 좀 과하다 싶은 게 이제 고래에 대한 상징인데요. 초반에 계속 이 그 모비딕
이제 일본어로 백경 네.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대한 그 존재가 고래로 등장하는데 액션으로 등장하죠. 네. 근데 이건 좀 과하지 않았나 약간. 왜냐하면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앞쪽에다 했고 그 의미 부여한 거를 뒤에까지 써먹게 되면서 이야기가 너무 단순해졌어요. 뒤에 가서. 그래서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영화를 보다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그렇죠. 메시지를 요약해서 전달해 줘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도 보이게 되고요. 근데 이 감독 자체가 괴물의 아이 때 내한을 하셨을 때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호소다 마모루 감독에 따르면 자기가 젊은 세대가 읽어야 할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모비딕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실제로. 뭐 물론 모비딕이 위대한 문학이기도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모비딕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호소다 마모루는 이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세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이브 선장을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영화 속에 사실은 두 청소년이 그런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상태를 모비딕의 그 레퍼런스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세상에서 세상은 혼자 살아야 되는 거고 나 혼자밖에 없고 내가 그것을 이뤄내야 돼라고 믿었던 아이가 사실은 공동체를 깨닫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자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지구가 온 세계가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늑대아이가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다가 딴 얘기를 하는데 괴물아이는 그런 이야기 아닌 것처럼 하고 나중에 그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죠. 대놓고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괴물의 아이에도 굉장히 이제 멋진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진짜 아버지,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거리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프레임 인, 프레임 아웃 할 때 정말 신비한 마법 같은 것을 호소다 마모루가 부린다고 생각할 때 근데 거리에서 만나는데 아빠는 자기를 몰라보죠. 근데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말을 붙이게 되고 아버지가 몰라보는 것 같으니까 프레임 아웃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뒤늦게 알게 되죠. 그 아버지가 인지하는 순간 카메라가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패닝을 해서 이번엔 아들만 비춰주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프레임 아웃되어 있는 아버지가 프레임 인 하면서 두 사람의 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 같은 것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자, 최고의 장면, 명장면 하는 건데 하실 필요 없잖아요. 최고 영화는 네. 괴물아이죠. 괴물아이잖아요. 네. 괴물아이 참 좋은 영화죠. 네, 이 두 작품을 빼고 괴물의 아이를 선택하는 이상한 취향을 가지신 네, 분입니다. 괴물아이 참 좋고요. 네. 최고의 장면을 꼽겠습니다. 최고의 장면은 늑대아이를 해야지. 네, 늑대 아이. 늑대아이에서 네. 초반에 주인공 하나가 그 임신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임신했을 때 늑대 인간인 그가 계속 돌봐주면서 꽝 고기 갖고 꽝, 오는 장면. 저는 그 네. 장면 너무 이렇게 뭉클한데 그러죠. 그 늑대 인간 그가 그 현관에서 피 투성이인 채로 꽝을 딱 들고 있는데 이제 그걸 먹이기 위해서 그 요리를 몇 해주시죠. 분이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다뤘던 식사의 업이죠. 그럼요. 업을 네. 생각해야 할 만큼 몇 달의 시간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 보고 있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좋은 진짜 몽타주 장면이죠. 네. 그래서 저는 네. 그거를 최고의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저는 뭐 최고의 장면은 아까 제가 이제 평론가로서의 감으로서 딱 정확하게 이제는 다 그런 직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늑대 아이를 꼽았죠. 되게 거들먹거리시네요. 네. 깁스 없나 깁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늑대 아이입니다. 실제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나 실제로 얘기해 그러면? 실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저 실제로 늑대아이예요. 늑대 아이라고. 네. 오해받기 싫어서 정정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장면은? 최고의 장면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 있습니다. 아까 네.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프레임 인 프레임 아웃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치아키랑 강변에서 헤어지는 장면. 그 장면도 보게 되면 중간에 그 자전거 한 대 딱 정적 속에 슬픔 속에 지나가는 타이밍 하며 끝났을 때 비행운을 남기면서 비행기가 사라지는 방식의 마무리하며 어느 순간에 치아키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것인가. 심지어는 그
그 프레임 바깥으로 나갈 때 이 마코토가 치아키를 밀어서 나가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한 대가 싹 지나가면 혼자 울고 있을 때 뒤늦게 치아키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주게 되죠. 이런 미래의 그 내막들. 구성이나 그 장면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단한 그런 터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또 겨울도 오는데 따뜻해지시라고 네. 호소다 마모루의 감동적인 애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로 세 편의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세 작품 모두 BTV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늑대아이도 있죠. 아, 물론 있습니다. 네, 한풀이 제가 제일 하시고요.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